이제 고금리가 공포감이 아니에요. 코로나19의 역풍, 고물가의 역풍, 고금리의 역풍. 이런 뭔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이대로 놔두다가는 그냥 경제는 더 기우는 거죠. 미약하게나마 그나마 경기가 좀 회복 시점을 갖는 국면은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정재훈의 부동산 클래스 정재훈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으로 계시면서요. 한양대 겸임 교수님으로 계신 김강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또 신간을 또 내셨더라고요. 네. 이번에 뭐 2024년 경제전망서를 내셨는데 네. 스태그플레이션을 또 말씀하시면서 예. 뭐 내년은 뭐 상흥점이라는 네. 어떤 접으로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매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해를 설명하는 그 점, 용어를 하나 선정해요. 네. 그 점을 2050년 전망까지 쓸 거라서 점을 네. 잇다 보면 이제 선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점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2024년은 상처는 아물지만 상처의 흔적, 흉터가 남는다. 2024년 경제를 놓고 좀 생각해 보면 이 고물가 고금리의 역습이 경기 침체죠. 그러니까 고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를 채택했고 이 고금리를 채택한다는 얘기는 경기를 악화시킨다는 얘기거든요. 네. 경기를 악화시켜서 물가를 잡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2024년에는 고물가라는 숙제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경기 침체는 계속 지속되고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가 만난 지점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네. 글로벌 경제라는 관점에서 물가 상승률은 세계 주요국들의 연간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보통 하니까 24년에도 2%라는 목표 물가를 상회합니다. 고물가라는 기준은 충족하죠. 두 번째, 경기 침체 맞느냐? 세계 경제 성장률로 봤을 때 OECD가 전망한 것으로 따지면 올해가 2.9%, 2023년이 그리고 2024년이 2.7%. IMF 기준으로는 23년이 3.0%, 24년이 2.9%. 보통 이제 잠재 성장률을 기준으로 하는데 세계 경제 잠재 성장률은 약 10년 동안의 평균 성장률로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네. 그럼 3.8%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3.8%를 밑돌면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둔화예요, 둔화. 그리고 3%도 채 안 된다. 침체 맞아요. 그러니까 둔화에서 침체로 가는 양상인데 24년은 침체 맞죠.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아니고요. 경제 위기는 역성장하는 겁니다. 제가 강조하는 게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를 좀 구분하시라고 말씀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 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받아들이시는 분은 경제 위기 온다고 받아들여요. 그럼 경제 위기 때 나타나는 그 여러 자산 시장에 나타나는 징후와 경기 침체일 때 나타나는 그 자산 시장의 모습이 전혀 다르거든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 때는 집값 같은 경우도 대폭락하죠. 그리고 제자리로 순식간에 돌아가죠. 왜냐하면 대폭락한 다음에 대책들이 통화 정책을 또 제로 금리로 단행하니까 그러다 보면 또 집값이 다시 폭등해요. 그러니까 V자예요, 모든 게. 경제 위기 때는 V자예요. 근데 경기 침체일 때는 V자를 가정할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전혀 그 나타나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봐야 되는데 어쨌든 고물가 경기 침체가 같이 맞물리는 경제 24년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OECD는 우리나라 뭐 잠재 성장률을 지금 1%대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어떤 저성장 기조가 조금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네. 이게 보통 커다란 이슈를 만날 때, 금융위기를 만날 때, 또 우리나라로는 IMF 외환위기를 만날 때, 또 2020년 팬데믹 경제위기를 만날 때 이런 큰 상처가 주어질 때마다 성장률의 레벨 다운이 일어나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그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도 잠재 성장률이 IMF 외환위기 전 그때는 뭐 9%대, 외환위기를 겪고서 한 7%대 쭉 가다가 또 금융위기를 겪은 후에 뭐 3%대 그리고 최근에는 2%대 그리고 24년부터는 1.8%대로 잠재 성장률을 저도 전망을 했거든요. 우리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레벨 다운되는 모습을 그러니까 2%대에서
1.8% 수준으로 또 장기적으로는 0%대로 내려가는 이 장기 침체의 현상을 놓고 판단할 때 한 가지는 대외적인 요인을 찾을 수 있겠죠. 그 대외적인 요인이 우리가 미중에 대한 무역 수출 의존도가 40%니까 미중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미중이 레벨된다면 중국 경제가 23년 5%, 24년 4.22%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또 2027년까지 3%대체 후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IMF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중국에 대한 수출을 그대로 구조적으로 유지를 한다. 만약에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를 중국에 계속 의존을 한다. 근데 중국 경제가 이렇게 기우는 만큼 대중국 수출 규모가 기울을 거 아니야. 그런 모습으로 대외적으로 의존도를 계속 똑같은 구조, 수출 구조를 똑같이 유지하면 피크 코리아라는 것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국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출 구조나 외교 전략이나 이런 면에서도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 거예요. 그런 저성장 고착화로 내려가는 모습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는. 그게 한 가지고요. 대내적인 요인도 있겠죠. 근데 잠재 성장률로 보통 계산할 때는 세 가지 요인으로 함축을 해요. 대내적인 요인을. 한 가지가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총 요소 생산성. 거시경제 공부하시면 가장 기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을 구성하는데 1.8%의 잠재 성장률을 24년에 기록한다 라고 한다는 것은 노동 투입이 예를 들어서 뭐 1%라고 해볼게요. 1%포인트. 자본 투입이 0.5%포인트. 총 요소 생산성이 0.3%포인트. 이렇게 더하면 1.8%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구분을 기준으로 하면 왜 잠재 성장률이 둔화되는지 요인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노동 투입이 앞으로도 줄겠죠.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럼 여기서 또 대응책이 나오죠. 노동 투입 전체 인구가 줄고 생산 연령 인구는 더 가파르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생산 연령 인구가 더 많은 생산을 만들 수 있도록 생산성을 올리다든가 아니면 더 많은 노동 투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만들 수 있도록 경력 단절 문제 같은 거 이런 걸 해소하거나 시간 선택제 일자리라든가 유연한 근로 환경을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이끈다거나 혹은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는 많아요. 넘쳐요. 근데 청년들이 바라는 그런 일자리가 없는 것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서 유휴 인력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 전략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자본 투입인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저성장 고착화되는 양상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이 망할 수도 있으니까. 저성장은 저성장을 야기해요. 근데 더군다나 해외 직접 투자마저 이런 한국의 저성장 고착화되는 모습에 투자하려 하지 않아요. 성장세가 높은 나라, 아시아 신흥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투자하고자 하죠. 그러니까 자본 투입도 뭐 이렇게 기대할 만한 영역은 아니에요. 그러면 또 정부 입장에서는 신산업으로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든가 또 규제 특구를 지정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그 어떤 나라보다 규제가 완화된 기업의 환경을 마련해서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든가 이런 뭔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요. 이대로 놔두다가는 그냥 경제는 더 기우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가 생산성인데 총 요소 생산성.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기업의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든가 이게 인풋이 줄잖아요. 근데 인풋 대비 아웃풋을 결정짓는 게 안에 있는 박스잖아요. 근데 인풋이 그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혹시나 인풋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아웃풋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이 가운데 있는 프로세스에 의해 결정되겠죠. 그 프로세스가 기술 수준, 또 경영 철학, 경영 방식, 일하고자 하는 의욕, 뭐 이런 것들이 이 프로세스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자를 또 고도화해야 돼요. 그러면 더 많은 교육혁명을 이루어 나가야 되고 또 정말 이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R&D 투자도 더 적극적으로 해서 민간 기업들의 신규 투자라든가 또 신산업 진출이라든가 또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차원이 다른 기술력을 갖고 있다든가 초격차죠.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을 동원해서 우리 한국 경제가 잠재 성장률 자체가 이렇게 둔화되는 그런 일을
막아야만 하는 순간이라고 저는 좀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장에 대해서 여쭤봤으니까 물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한국의 물가 지금 조금 낮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 물가 좀 어떻게 좀 진단을 하고 계실까요? 제가 뭐 책에다가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물가는 잡히지 않아요. 물가 상승률이 잡히는 거죠. 물가가 안 잡힌다. 물가가 안 잡히고 계속 높은 물가가 유지되겠구나라고 보시는 건 실물 경제적으로 더 부담을 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니까 이제 금리 인상은 확실히 끝났네. 그리고 곧 금리 인하 있겠네. 라는 기대감을 조성하죠. 그러니까 실물 경제적 현상과 자산시장, 자본시장에서 나타난 현상이 전혀 달리 움직일 겁니다. 전혀 달리 움직일 겁니다. 이 전혀 달리 움직일 것이다라는 그 표현을 그 더 이코노미스트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The gap between Wall Street and Main Street. 이 월스트리트는 한국어로 따지면 이 여의도죠. 여의도 거리. 자산시장을 뜻하고 메인 스트리트는 실물 경제, 골목 상권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월스트리트과 메인 스트리트 간의 거대한 갭이 땅이 갈라져 가지고 벌어진 채 접합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시면 22년 10월로 돌아가 볼까요? 그때 정말 엄청난 고물가에 자이언트 스텝 4번 연속하고 그때 공포감에 떨면서 주식시장에서 내던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때의 금리보다 지금의 금리가 높잖아요. 지금 공포감이 있습니까? 금리의 레벨로 보면 그때가 더 공포감이었어요. 근데 실물 경제적으로는 그때는 금리가 쌌었어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적으로는 22년은 괜찮았어요. 23년, 4년이 어려웠죠. 근데 자본시장 관점에서는 그때가 공포감인 거고 지금은 기대감이에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계속 부담이 되고 경기 침체를 더 몰고 오지만 자산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런 것을 저는 뉴 레짐이라고 썼어요. 뉴 레짐. 새로운 체제로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고착화된다. 실물 경제는 더 억압하죠. 근데 이 뉴 레짐 속에서는 이제 그게 대단한 변화가 아닌 거예요. 공포감을 안 느껴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니까. 그쵸. 이제 고금리가 공포감이 아니에요.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작용해요.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자산시장에서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모습들이 전개된다. 그러니까 뉴 레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새로운 시대고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국면에는 경기적으로는 더 안 좋은데 자산시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겠구나. 제 기억에 IMF 때 우리 자영업자 비율이 40%까지 이렇게 굉장히 늘어났었거든요. 그게 오히려 OECD 평균 이상이 될 정도로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20%대까지 자영업자 비중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아마도 굉장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려운 분들은 자영업자분들일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대책 같은 거가 좀 있을까요? 우리나라 전체 총 취업자가 대략 한 2,700만 정도 되세요. 총 취업자 규모가. 그 취업자 중에 일부가 임금 근로자. 우리 박사님도 임금 근로자. 그리고 임금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취업자를 비임금 근로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근데 이 비임금 근로자를 OECD 기준으로는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근데 비임금 근로자에는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 이렇게 세 가지 분류가 있는데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무급가족 종사자를 제외시켜 놓고 나머지를 자영업자라고 해요. 근데 OECD 기준 혹은 옆에 있는 국회 기준으로는 국회에서는 포함해서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가족까지 같이 하게 되면 다 그냥 자영업자 수로 보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남편이 치킨집을 하는데 아들이 부부가 아니면 아내가 뭐 이렇게 양념 이렇게 하는 걸 도와줘요. 일주일에 얼마 이상을. 근데 무급이죠. 근데 이분도 자영업자로 볼 거냐? 자영업자로 보죠. 그것은 OECD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OECD 기준을 채택합니다. 말씀드리면 이들의 비중이 대략 한 600만 정도 되니까 대략 한 25%가 조금 안 됩니다. 2,700만 중에 대략 한 600만, 650만 요 정도 됩니다. 이 자영업자 비중이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거의 탑5 안에 듭니다. 역사적으로 탑5 안에 들어요. 더 많았었죠.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나라가 튀르키예, 그리스, 멕시코 요런
나라들이 자영업자 비중이 조금 더 높아요. 근데 관광 중심이죠, 이런 나라들이. 네네. 관광 중심이니까 산업 구조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게 타당해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나라다. 근데 자영업자 여러분들을 좀 헤아려 보면 2020년부터 코로나19 때 직격탄을 받으셨죠. 그렇죠. 힘들었죠. 힘들었죠. 거리두기 단계 네. 만들고 네. 장기화하고 연장하고 그러면서 20년, 21년에 매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힘드셨어요. 근데 자영업자 여러분들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과밀합니다. 하나의 골목에 들어가면 김밥 가게가 여러 개예요. 치킨집이 여러 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영업 과밀화 현상 속에 이 자영업자들이 각종 인건비 오르고 다 오르니까. 네. 근데 매출은 안 일어나니까 도저히 힘들어서 견디기가 힘듭니다. 운영자금 마련이 안 돼요. 네. 그래서 고용주와 자영자가 있는데 고용주가 줄어듭니다. 고용주가 뭐냐면 한 명이라도 데리고 일하는 자영업자. 고용주. 자영자는 1인 자영업자. 그러니까 고용주가 줄고 자영자가 늘어요. 1인 자영업자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영세화된다는 뜻이에요. 네. 뭐 매출도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2명이 일합니까? 1명이 일하죠. 네. 물론 디지털 기술이 도입되기도 해요. 키오스크가 도입되니까 그래도 혼자 일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맞물려서 자영업자분들이 어쨌든 영세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고물가가 등장했죠. 22년에 거리두기 단계가 좀 완화될 지점에 물가는 또 치솟죠. 그 물가 치솟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금리를 인상하죠. 네.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가 맞물리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고 그리고 23년에는 경기 침체가 시작되죠. 경기 침체가 시작되니까 임금 근로자를 비롯한 그 전체 가구가 소비 지출을 아껴요. 근데 아낄 때 어디를 아낄까요? 외식비. 외식비를 아낍니다. 첫 번째 외식비, 그다음 오락, 여가, 스포츠 이런 왜냐하면 필수재적 지출은 안 줄입니다. 경기가 호황이에요. 월급이 늘어요. 혹시 박사님 쌀을 더 많이 사 드세요 그러면? 아유, 더 못 먹죠. 아니죠. 반대로 월급이 줄어들어요. 쌀을 아껴 드세요? 아유, 아니죠. 먹을 거 먹어야죠. 필수재적 지출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탄력적이지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비필수재적 지출을 줄입니다. 그게 외식비고 오락, 여가, 스포츠예요. 근데 오락, 여가, 스포츠, 외식비가 다 뭐죠? 대상이? 다 자영업자죠.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매출이 줄죠. 내년에는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이 또 자영업자 존재한다는 매출은 거죠. 계속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되는 게 뭐죠? 부채죠. 가계부채 문제 많이 거론하시는데 2,000조 가량의 전체 가계부채 문제를 짚어보면 가계부채 전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들 좀 착각하시는데 취약계층의 그렇죠. 연체율이 문제죠. 그럼요. 네. 그 취약 차주가 중요한데 취약 차주를 계산해 보면 대략 한 6, 7%예요. 전체 2,000조의 문제가 아니라 빚을 변제하지 못하는 취약차주의 빚이 문제인데 그 취약차주가 대부분 누구일까 계산해 보면 자영업자의 문제로 국한돼요.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위 2020년부터 찾아온 역풍, 코로나19의 역풍, 고물가의 역풍, 고금리의 역풍, 또 소비지출 감소의 역풍, 경기 침체 역풍이 계속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부채 문제가 계속 가시화되고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더 심각하게 올라가고 있죠. 저신용, 저소득, 또 다중채무, 3개 이상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이런 계층이 이 영세 자영업자에 좀 집중되고 있어서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은 자영업자의 부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견 타당하신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벌써 한 4, 5년간 이런 자영업자분들이 힘드셨는데 좋아질 날이 있을까요? 좀 소비가 회복되고 이분들의 어떤 뭐 주머니가 좀 나아질 한 언제 정도 조금 보세요? 이 전체 경기가 뭐 드라마틱하게 턴어라운드 된다 이렇게까지는 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성장 국면에서 뚜렷하게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3%대 성장률을 만나기가 정말 쉽지 않다 이렇게 장기적인 그 스탠스로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1.4% 23년 성장률에서 24년, 25년의 흐름을 보면 그 중에서 이렇게 이 턴어라운드 정도가 이렇게 강하지 않고 이렇게 약하게 미미한 물결처럼 가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경기의 회복 국면, 뭐 강한 회복은 아니지만 미약하게나마
그나마 경기가 좀 회복 시점을 갖는 국면은 24년 하반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2%대를 충분히 보이고 한 2, 3개월 연속으로 2%대를 유지하고 특히 2.5% 밑으로 하회하면서 2%대 초반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는 지점, 뭐 3개월 연속 2%대 중반 밑으로 간다라고 하면 중앙은행은 이제 물가는 확실히 잡히는 국면에 놓였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컨빅션이라고 표현했죠, 이번에 페드에서는. 컨빅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없이는 물가 상승률이 그래도 3% 정도 찍었고 2.8% 정도 찍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물가 상승률 9.1에서 확실히 디스인플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물가가 잡힐 거야 라고 기대하고 금리 인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다가는 다시 물가가 치솟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물가가 잡힌다라는 그 결과치를 받아들고 의사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컨빅션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번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확실히 2% 초반, 2에서 2.4% 요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3개월 연속 기록했을 때쯤, 그때쯤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에 경기의 어떤 턴어라운드, 단적으로 제가 박사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냥 체감적으로 지금 금리가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높다고 저는 높다고 볼 수 있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금리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낮았었던 너무 그 낮았기 기억이 때문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우리 비교 년도가 20년, 21년이에요. 2020년, 21년에 금리가 기준이 되어서 그거보다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0.5에서 3.5%로 높아진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 3.5%의 기준금리는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높은 건 아니죠. 높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준 연도가 20년, 21년이었기 때문에 높은 거라고 인식하시는 거예요. 근데 20년, 21년에 경험한 그 기준금리가 그게 이상한 겁니까? 3.5%가 이상한 겁니까? 그게 뭐 실은 이상한 거였죠. 그게 저번에. 이상한 거였죠. 그리고 우리 역사적으로 봐도 정말 홍익인간 이래로 가장 낮았던 금리 아닙니까? 근데 굳이 그게 기준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22년 이후에 금리 인상이 단행됐고 23년부터 시작됐던,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23년 1월부터 시작됐던 3.5%의 금리가 24년 상반기까지 쭉 갑니다. 그러면 다시 기준이 뭘로 바뀔까요? 3.5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높은 금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인식이 달라집니다. 그럼 3.5%의 높은 금리가 유지된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기서 3.25%로만 금리를 인하해도 3.0%까지만 인하해도 환호하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 지점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리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시중금리가 23년 11월 1, 2주 차가 아마도 정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로는 조금 하향 안정화되는데 기준금리마저 인하될 때는 시중금리가 더 큰 폭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그 지점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미 장착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경기가 뭐 강한 회복이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미약하게나마 하반기 정도면 24년 하반기 정도면 다소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희망적인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 자영업자분들도 또 좀 힘을 얻으실 것 같아요. 엔저가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엔저 현상에서 다소 벗어나는 뭐 그런 현상을 좀 야기할 세계 금융 관련 경제 기구들이 공통적으로 전망하는 게 중국 경제 성장률이 24년이 낮다는 거예요. 더 낮아요. 공통적인 겁니다. 내년도. 공통적인 거.